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리스 먼로의 단편 소설집인 런어웨이에 실려있는 연작 우연, 머지않아, 침묵이라는 세 편을 약 10회에 걸쳐서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런어웨이는 출판사 곰에서 펴냈고 황금진님이 옮기셨습니다. 저는 먼로가 20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즈음에 그녀의 단편들을 모두 읽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게 하던 많은 아픈 상처들을 치유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단편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낭독할 작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로는 정제되고 섬세한 언어와 예리하고 시적인 표현, 또 심오한 통찰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인간 존재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탐색합니다. 지금 낭독해드리려는 세 편의 연작들도 거의 그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편 우연의 간략한 줄거리를 요약해드리자면 21살의 주인공 줄리엣은 시대적으로는 1965년이라는 배경에 있고 그 당시 여자로서는 드물게 고전문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총명하고 고집센 여성입니다. 지금 세대나 어울릴 듯한 마인드를 가진 줄리엣은 밴쿠버로 가는 기차여행 중 별 호감을 주지 못하는 나이든 남자와 마주보며 앉게 되고 여행 중 말동무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거절하고 전망차로 옮긴 후 얼마 있다가 그 남자가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그 기차에서 에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헤어진 후 6개월쯤 뒤에 임시교사로의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그의 편지를 받고 에릭이 사는 웨일베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1965년 6월 중순 토론스 하우스의 학기가 끝났다. 줄리엣은 정교사 자리를 제안받지 못했고 줄리엣이 자리를 대신해 주었던 교사도 복귀했으므로 지금쯤 집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줄리엣은 지금 자칭 약간의 우회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 북부 해안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조금만 돌아가려는 것이다. 한 달 전쯤 줄리엣은 교직원 중 유일한 동년배이자 친구이기도 한 동료 교사 후아니타와 함께 내 사랑 히로시마라는 영화가 재개봉되어 보러 갔었다. 후아니타는 자신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남자는 학부형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줄리엣이 알고 보면 자신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지만 남자의 부인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은 뇌사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었다. 후아니타는 자기 애인의 부인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여자는 건강한 데다 영향력도 있어서 후아니타를 해고시킬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그 대화를 주고받은 직후 그런 저열한 거짓말 혹은 반쪽짜리 거짓말이 요술이라도 부렸는지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의 겉봉은 한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라도 한 듯 지저분했고 수신인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마크가 1482번지 토론스 하우스 줄리엣 선생님이었다. 여기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줄리엣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선생님한테 온 편지 같군요. 성도 모르면서 주소는 제대로 알고 있다니 이상하네요. 아마 전화번호부 같은 데서 찾았겠죠? 줄리엣에게 당신이 교편을 잡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불현듯 기억이 나더군요.
그게 나한테는 당신한테 편지를 쓰라는 계시 같았어요. 당신이 아직 그 학교에 있어야 할 텐데.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둔다면 그 학교는 분명 굉장히 끔찍한 곳이겠죠. 어쨌거나 내가 기억하는 당신은 매사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서해안 날씨는 마음에 드나요? 당신은 밴쿠버를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2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이 위쪽이 딱 그렇답니다. 종종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별을 보면서 당신을 생각해요. 내가 볕이라고 쓴 거 봤겠죠? 여긴 야심한 밤이고 자야 될 시간이라서 그래요. 애는 여전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땐 집사람의 상태가 꽤 나빠진 것 같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난 2, 3년 사이에 야금야금 건강이 나빠진 그녀의 모습을 이제야 불현듯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매일 볼 때는 쇠약해진 걸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리자에나에 들른 이유는 이제 11살이 된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단 말은 당신에게 안 한 것 같군요. 그 애는 거기서 제 엄마랑 살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녀석도 꽤 많이 변했더군요. 학교 이름을 마침내 기억해낸 일은 기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성은 끝내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어쨌든 이 편지는 봉할 작정입니다. 당신 성이 떠오르기를 바라며 가끔 당신을 생각합니다. 가끔 당신을 생각합니다. 가끔 당신을 생각합니다. 쿨쿨. 버스는 줄리엣을 다운타운 밴쿠버에서 호슈스베이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다음에는 페리에 승선하여 본토의 반도를 가로지른 다음 또다시 페리로 갈아타고 다시 육지에 올라야 편지를 보낸 남자가 사는 마을에 도착한다. 웨일베이라는 곳이다. 심지어 호슈스베이에 닿기 전부터 도시의 풍경이 황야로 변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던지. 이번 학기 내내 줄리엣은 날씨만 맑으면 언제든 북쪽 해안의 산들이 무대 위에 막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케일즈데일의 잔디밭과 정원에 둘러싸여 살았다. 돌담에 둘러싸인 학교에는 계절마다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어 아늑하고 안락했다. 학교 주변의 주택들도 마찬가지였다. 철쭉이며 호랑가시나무, 월계수, 등나무까지 온갖 식물로 잔뜩 치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슈스베이까지 가지 않아도 공원 어느 시점인가 줄리엣은 이번 일 전반에 대하여 거북스러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가끔 당신을 생각합니다. 가끔 당신을 생각합니다. 저런 말은 위안을 주려고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가벼운 의도에서 내뱉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웨일베이에도 호텔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여행자용 통나무 숙소라도. 줄리엣은 그 마을에 갈 것이다. 커다란 슈트케이스는 학교에 두고 나중에 찾아갈 예정이다. 여행 가방 하나만 어깨에 둘러매고 있으니 이목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딱 하룻밤만 머물러야지. 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한담? 친구를 만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같은 학교 교사인 친구 후아니타한테 여름 별장이 있어서 왔다고? 별장은 어디에 있다고 할까? 아, 후아니타는 숲속에 통나무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겁없는 친구라고 해야지. 알고 보니 그 통나무집이 웨일베이 남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 하자. 통나무집 방문과 후아니타에 대한 생각을 마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거의 도착을 했으므로 차라리 바위, 나무, 물, 눈, 6개월 전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일 사이에 어느 날 아침인가 기차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4가지 요소가 자리만 바꿔가며 반복된 풍경이었다. 짙은 회색이나 새까만 빛을 띤 집채만한 바위들이 어떤 때는 불쑥 튀어나와 있고 또 어떤 때는 매끄러운 자갈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무들은 대부분 소나무나 가문비나무나 삼나무 같은 상록수였는데 가문비나무, 정확히는 검정 가문비나무들은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새끼나무들을 층층이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다. 상록수가 아닌 나무들은 홀쭉하고 헐벗은 모습이었는데 포플러나 아메리카 낙엽송이나 오리나무인 것 같았다. 개중에는 몸통이 얼룩투성이인 것도 있었다. 눈은 두꺼운 모자처럼 바위 꼭대기 위에 내려앉아 있기도 했고 나무가 바람을 맞는 방향을 따라 석고처럼 얼어붙어 있기도 했다. 눈은 곳곳에 산재한 크고 작은 호수에 얼어붙은 표면에 부드러운 막을 한꺼풀 씌워놓기도 했다. 가끔씩 물살이 빨라지고 나는 가느다란 개울의 시커먼 물에만 얼음이 없었다. 줄리엣은 무릎에 책을 펼쳐놓았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다. 지나가면서 보이는 풍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2인 좌석에 혼자 앉아있고 맞은편 2인 좌석에도 승객은 없었다. 여기가 바로 어젯밤 그녀의 임시 잠자리가 마련되었던 곳이다. 침대칸 승무원은 어젯밤에 승객이 자고 난 임시 잠자리를 분해하느라 분주했다. 지퍼가 달린 진녹색 천이 여전히 바닥까지 매달려 있는 칸도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 천에서 나는 냄새가 감돌았다. 텐트용 직물로 보이는 그 천은 잠옷과 화장실 냄새를 희미하게 풍겼다. 객실의 양끝에 있는 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상쾌한 겨울바람이 한바탕 들이닥쳤다. 아까 지나간 사람들은 아침을 먹으러 식당 칸으로 가는 중이었고 이미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눈밭에는 작은 동물들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흔적은 구슬 목걸이처럼 고리 모양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줄리엣은 21살이었지만 이미 고전문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지만 짬을 내 밴쿠버에 있는 사립여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쳤다. 교사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학기 중에 갑자기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기꺼이 줄리엣을 채용한 것이다. 구인 광고에 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정교사라면 아무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봉급이 작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오랫동안 얼마 안 되는 장학금에 의존했던 줄리엣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어서 기뻤다. 줄리엣은 고운 피부에 키가 크고 몸집은 호리호리했다. 담갈색 머리는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도 부팡 스타일을 유지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또랑또랑한 모범생 같은 인상을 풍겼다. 높이 쳐든 고개, 야무지게 둥근 턱, 얇은 입술과 시원스러운 입, 들창코, 초롱초롱한 눈, 뭔가 애를 쓰거나 이해하려고 할 때 종종 붉어지곤 하는 이마. 교수들은 그녀를 보면서 흐뭇해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대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인데 그 젊은이가 수재이기까지 하니 더없이 기뻤으리라. 그러나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있었다. 문제는 그 젊은이가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는 여학생치고 못생긴 편은 아니니 어느 때건 곧 일어날 일이었으므로 학생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노력도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면 승진 기회를 번번이 남자들에게 빼앗기면서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 것이 뻔했다. 게다가 줄리엣은 자신이 선택한 고전문학의 특이성을 옹호하지도 고전문학이 일상생활과 무관하다거나 따분하다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남들처럼 고전문학을 중도에 포기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다. 특이한 선택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무조건 훨씬 유리했다. 그런 남자들 대부분은 기꺼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교수들은 교직 제의가 들어오자 줄리엣에게 수락하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너한테도 이롭다. 사회에 나가봐라.
현실을 직접 체험해보라는 말과 함께. 그런 유의 충고는 줄리엣도 익히 들어왔던 터라 새삼스러울 곳은 없었다. 다만 정작 현실 세계에서 세파에 시달려 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점이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줄리엣이 자란 마을에서 똑똑한 여자는 절름발이나 육손이와 동류로 분류되기 일쑤였고, 그런 부류의 여자들에게 의례에 나타나고 나는 단점, 이를테면 재봉틀을 못 다룬다거나 선물 포장을 깔끔하게 못한다거나 속옷이 밖으로 드러나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과 같은 단점을 보이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 지적하고 나섰다. 쯔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런 생각은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줄리엣의 부모에게도 미쳤다. 어머니는 줄리엣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하여 줄리엣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치고 피아노 레슨을 받게 했다. 줄리엣은 스케이트나 피아노 둘 다 좋아하지 않았고 잘하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줄리엣이 남들과 잘 어울리기만을 바랐다. 아버지는 줄리엣에게 남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 그걸 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라고 했다. 이는 아버지는 물론이요 어머니 또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는데 그들 또한 남들과 그다지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비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언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줄리엣도 자신들처럼 운이 좋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줄리엣은 부모님께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전문학과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전 정말 잘 지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똑같은 충고를 듣게 되었다. 그것도 그녀를 아끼고 대견하게 여기는 줄 알았던 교수들로부터. 그들은 늘 웃는 얼굴로 줄리엣을 대해주었지만 근심을 감출 수는 없었다. 사회에 나가보라고들 했다. 마치 지금까지 줄리엣이 속해 있던 곳이 허구의 세계라도 된다는 듯. 그럼에도 기차에서 줄리엣은 행복했다. 타이가로구나. 지금 보고 있는 풍경에 딱 들어맞는 단어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밤에는 늑대가 울부짖는 땅,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낯설고 두렵고 흥분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러시아 소설 속의 젊은 여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줄리엣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러시아 소설처럼 암울하거나 비극적이거나 혹은 양쪽 다일 공산이 크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개인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녀를 잡아끈 건, 정확히는 매혹시킨 것은 캐나다 순상지의 불규칙한 표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차별성, 반복성, 무관심, 조화에 대한 경멸이었다. 그때 곁눈으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이내 바지를 입은 다리 한쪽이 들어오는 모습도 시야에 들어왔다. 여기 자리 있습니까? 물론 빈자리였다. 빈자리를 빈자리라고 할 수밖에. 술 달린 로퍼, 황갈색 바지, 황갈색과 진갈색 체크무늬 재킷에 고동색 줄무늬가 들어간 남색 셔츠, 파란색과 금색이 드문드문 섞인 고동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모든 것이 방금 산 새것처럼 보였지만 구두를 제외하고 몸에 걸친 모든 것이 마치 그 옷을 산 후 몸집이 작아지기라도 한 듯 지나치게 컸다. 금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이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는 남자는 50대인 것 같았다. 머리카락에 비해 좀 더 짙고 붉은 빛이 감도는 순많은 눈썹은 끝으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얼굴 피부는 다소 두들두들한 편으로 상한 우유의 덩어리진 표면처럼 두꺼웠다. 못생겼냐고? 물론 그랬다. 못생긴 건 맞지만 줄리엣이 생각하기에 그 나이대 남자들 중에는 못생긴 사람이 수두룩했다. 나중이었더라면 줄리엣도 그가 유독 못생겼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쾌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듯 남자는 눈썹을 추올리고 눈동자가 엷어 못 믿어온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자가 줄리엣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별로 내다볼 것도 없네요.
줄리엣은 시선을 책 쪽으로 내리깔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하, 남자가 이제부터 편하게 말을 틀 수 있게 되었다는 듯이 곧이어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밴쿠버요. 나도 밴쿠버까지 가는데 전국을 가로질러서 말이에요. 아가씨도 멀리 나온 김에 다 돌아보는 편이 좋겠네요. 안 그래요? 글쎄요. 남자는 집요하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도 토론토에서 탔어요? 네. 거기가 내 고향이라오. 토론토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죠. 아가씨도 토론토가 고향인가요? 아니요. 줄리엣은 다시 책 쪽으로 시선을 돌려 침묵을 되도록 오래 끌려고 했다. 그러나 가정교육 때문인지 민망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동정심이라도 생긴 건지 아무튼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줄리엣은 고향 마을의 이름을 알려주고 말았다. 여러 대도시의 거리를 알려주고 휴런호, 조이언베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위치까지 설명하여 고향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콜링우드에 사촌이 하나 있다오. 그 윗동네가 아주 멋진 데지. 사촌네 가족을 보러 몇 번인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 그나저나 혼자 여행 중이에요? 나처럼? 남자는 한쪽 손을 반대쪽 손에 얹은 채 양손을 쉼없이 우아래로 움직였다. 네. 줄리엣은 제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이 난생 처음 나선 먼 여행길이라오. 혼자서 다니기엔 어지간히 멀 텐데. 줄리엣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마침 여기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기에 어쩌면 저 아가씨도 혼자서 갈 길이 멀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말동무나 하면서 가면 어떻겠소? 말동무나 하자는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싸늘한 바람이 한바탕 몰아쳤다. 남자가 자신에게 수작을 걸어보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줄리엣도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당하고 나는 불쾌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꼴사납고 매력도 없는 외로운 남자들이 줄리엣 또한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는 식의 말을 은연중에 풍기면서 그녀에게 껄떡거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한테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 남자는 여자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를 바라고 있었다. 소위 말동무를 바랐던 것이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괴상한 외톨이로 보일 거라는 사실을 줄리엣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꽤 오랫동안 그녀의 관심과 시간과 영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대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만나자면 만나주고 다정하게 대하라. 그것이 바로 작은 마을에서 또한 여자 기숙사에서 배운 것이었다. 너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를 우려먹으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응해주어라. 줄리엣은 웃음기가 싹가신 얼굴로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줄리엣의 표정이 단호해진 것을 본 남자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놀라움이 떠올라 있었다. 좋은 책인가 봐요. 무슨 책이지? 줄리엣은 고대 그리스에 관한 책이며 그리스인들이 비이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스어는 가르치지 않지만 그리스의 사상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기에 건질만한 것이 있을까요? 도주의 책을 다시 읽고 있던 참이었다. 줄리엣이 대답했다. 책에 집중하고 싶네요. 전망차로 갈까 합니다. 그 길로 일어나 객실을 나온 줄리엣은 전망차로 간다는 말은 하지 말걸 하고 생각했다. 남자도 따라 일어나 자신을 따라와 사과하면서 또 다른 구실을 생각해낼 수도 있어서였다. 게다가 전망차는 춥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은 스웨터를 아쉬워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했다. 이제 와서 스웨터를 가지러 다시 갈 수는 없었다. 기차의 맨 뒤에 있는 전망차에서 삼면을 통해 내다본 풍경은 침대차 창문에서 본 풍경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앞쪽 시야가 기차의 차체에 늘 가려지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예상했던 대로 춥다는 것이 문제인지 몰랐다. 게다가 심란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미안하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남자가 축축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을 것이고 통성명까지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침대칸에 남자와 단둘이 갇혀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이 이런 종류 일에 직면했을 때 그녀가 용케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 상대는 여태껏 겪어본 사람 중 가장 초라하고 후줄근했다. 남자가 말동무라는 말을 우물거리던 소리가 그때까지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사과와 무례함. 사과는 그의 습관일 것이다. 무례함은 일말의 희망이나 투지가 그의 외로움, 정에 굶주린 상태를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를 부수고 나온 결과일 것이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쉽진 않았다. 결단코 쉽진 않았다. 사실 좀 전의 일은 그런 상태에 놓인 누군가에게 용감히 맞서 거둔 승리이기에는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번지르르하고 자신감 넘치는 상대에게서 얻은 승리보다 더욱 대단한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한동안 다소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될 터였다. 전망차에 앉아있는 승객은 줄리엣을 제외하고 2명밖에 없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 2명이 각자 따로 앉아 있었다.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오점 하나 없이 새하얗게 눈이 덮인 작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줄리엣은 저들도 보았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정적을 깨지 않았고 줄리엣은 그 점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그 늑대는 기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저하지도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털은 길었고 서서히 흰색으로 변하는 은빛이었다. 저 늑대는 털 때문에 자기가 투명 늑대라도 된 줄 아는 걸까? 줄리엣이 늑대를 바라보는 사이 승객 한 명이 더 들어왔다. 남자는 줄리엣이 앉은 자리에 통로 건너편에 앉았다. 그 남자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었다. 뒤이어 노부부 한 쌍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는 체구가 작고 정정했으며 할아버지는 덩치가 크고 둔해 보였다.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춥잖아.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외투 가져다 줘요? 귀찮게 뭘. 안 귀찮아요. 괜찮아. 여기선 경치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할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다. 사방이 탁 트였잖아요. 볼 게 뭐가 있다고. 산맥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봐요. 멋진 경치가 나올 테니까. 아침은 맛있게 드셨어요? 계란이 너무 덜 익었어. 누가 아니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차라리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서 내가 직접 할 걸 그랬다는 생각까지 듭디다. 주방이 아니라 조리실이지. 이런 데서는 조리실이라고 부른다고. 난 배에 탔을 때나 쓰는 말인 줄 알았죠. 동시에 책에서 시선을 걷어 눈을 치켰던 줄리엣과 맞은편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양쪽 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때 마침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더니 정차했고 둘은 각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